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30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네,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예,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네요. 만타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음, 너무너무 좋다고 영화를 해석하는 방식이 제 스타일이고 영화 선택도 완전 제 취향이라 영화 팟캐 중 유일하게 챙겨 듣게 됐다고. 음, 근데 웃으실 때 소리가 너무 크다고 음, 조금만 신경 써 달라고 하셨는데 음, 아유 죄송합니다. 범인은 접니다. 제가 웃는 게 크고 그런데 조금 자제해서 웃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이번 옥자편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 계신데 김성원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화끈해서 좋았는데 분량이 짧다고 좀 더 늘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음. 확실히 우리는 까기에 특화가 되어 있는 팟캐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더 해보고 근데 할 만은 다 하지 않나? 그쵸. 더 하면 비겁하게 깔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딱 끄는 것 같아요. 네.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대 각자 본 영화 시작할 텐데 스미스 군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보이 앤 더 월드라는 작품을 봤습니다. 이거는 브라질에서 나온 애니메이션이고요. 브라질의 산업화에 대한 애니메이션이에요. 초기 배경으로 그려지는 곳은 자연과 어울려서 사는 한 가정의 모습이고 거기서 출발해서 브라질의 발전사 그리고 도해지의 모습 어떤 식으로 현대 문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파노라마처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유실된 고향과 가족의 삶이 그려져 있죠. 네. 흥미롭게 봤는데 대사가 아예 없어요. 아, 대사가 없어요? 대사가 없이 오로지 장면만으로 모든 서사를 전달하고 그 사이에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년 이 소년이 어떤 식으로 유년기의 삶에서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경험하고 오는지 이거를 은유적인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구절절하게 모든 사건이나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미니멀하고 간결하게 풍자적으로 언급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그 과정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독특한 파체라고 할 수 있고요. 길거리 묘사라든지 도해지에서의 거주지 모습이라든지 풍자적으로 잘 그려져 있어서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사가 없으면 거의 또 그 만화를 주로 이룰 만한 게 효과음이나 음악일 텐데 그런 것도 괜찮았나 보네. 보이 인 더 월드. 저는 홍상수 영화를 여러 가지 봤는데 밤과 낮에 봤어요. 홍상수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영화 상영 시간이 2시간 30분 가까이 되더라고요. 러닝타임에 압박을 받았지만 꾹꾹 참고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주인공이 김성남이라고 하는 구름을 주로 그리는 화가예요. 그리고 유부남이죠. 근데 이 사람이 대마초를 피우다가 경찰한테 잡힐 것 같아서 파리로 도피를 떠납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도피를 해온 터라 파리에서 딱히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일거리도 없어서 그냥 민박집에서 소일거리 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전 애인을 파리에서 만나게 돼요. 이 전 애인도 결혼을 해서 유부녀가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이 주인공 김성남에게 잠자리를 갖자고 유혹을 하죠. 그런데 김성남은 성경 말씀을 들먹이면서 잠자리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한국 유학생인 이유정을 알게 되면서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었는데 주인공 김성남이 파리로 갑자기 도피를 떠났을 때 환경과 시간들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도 얼마 전에 독일을 다녀오면서 비슷한 것들을 많이 느껴서 영화 초반부가 많이 재밌었어요. 일단 밤이 굉장히 짧다는 게 처음 유럽을 가는 사람한테 되게 당황스러운 점일 텐데 그로 인해서 많은 감정이나 생각들이 뒤바뀌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밤 10시 돼서 해가 지고 새벽 3, 4시면 해가 뜨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초반부터 느껴지는 심경 변화들이 있는데 그게 극단적으로 맞물리는 것들과 연관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파리랑 서울 또 아기새가 나오는데 이거는 비행기랑 대조를 이루고요. 죄를 짓는 것과 성경에 대한 대조 그리고 예술과 외설에 대한 대조들 그런 연결고리 속에서 주인공이 굉장히 발버둥치거든요. 밤에는 아내한테 전화를 하기도 하고 낮에는 이유정이라고 하는 이 유학생한테 끌려가고 자꾸 찾아가기도 하고 나름의 해석 없이 그 서사만 쭉 지켜봤을 때도 꽤 재미있는 전개들이 있어갖고 볼만했고
내 머리를 살짝 때렸던 것 중에 하나가 주인공 김성남이 파리에서 길을 잃습니다. 길을 잃었기 때문에 찾아가야 되는데 그 중심점으로 굉장히 높은 건물을 기점으로 거리를 자꾸 찾는 거야. 자기가 돌아가야 될 민박집을.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기도 한데 그 건물 입장에서 김성남을 바라봤을 때 여러 인간들 중 하나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높은 건물에서 이 김성남을 바라보고 김성남 외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작은 소재 하나로 이 영화의 의미가 우리들한테까지 관망하는 듯한 느낌을 줘서 굉장히 의미가 확장되는 게 와닿는 부분이 있어갖고 꽤 괜찮았어요. 항상 홍상수 작품은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제가 독일 갔을 때 처음에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랑 많이 엮이는 게 있어서 꽤나 흥미롭게 봤습니다. 저는 다음으로 미개 지름길이라는 영화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미개 지름길? 네, 19세기 즈음 미국 서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듯하고 마을의 지역 집단이 새로운 땅을 찾아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하기 위해서 고용한 길잡이가 미기죠. 근데 이 미기란 사람이 자신이 지름길을 알고 있어서 그 방향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해서 그 말대로 따라왔는데 딱히 길은 보이지 않고 앞으로 전망도 불투명하고 이러다가 사막에서 다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내부 분열도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모두가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에밀리가 자신의 남편과 더불어서 미개 지시에 일방적으로 따라갈 게 아니라 자구책을 찾자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조금씩 유도하죠. 그 과정에서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 이 영화는 일단 굉장히 건조합니다. 대사도 그렇게 많지 않고 서사도 눈에 띄게 전개되는 게 없어요. 황량한 사막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일상을 보내는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는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결말도 완벽하게 끝맺음을 하지 않고 끝납니다. 그냥 이 사이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지 무엇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지 그 사이의 순간을 보여주는 데 집중한 영화죠. 굉장히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연을 미셸 윌리엄스가 맡는데 배역과 상당히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단이 있으면서도 자의식이 강한 그런 여성 역할을 맡았는데 상당히 잘 수행하더라고요. 미셸 윌리엄스가 이런 역할을 잘 맡기도 하지만 켈리 데이 차트라는 감독이 만들었는데 이 작품 보고서 다른 작품들도 찾아봤는데 다 괜찮더라고요. 스타일이 확실하고 말하려고 하는 바가 분명한 그런 감독이더라고요. 마치 단편 소설을 형성한 것처럼 이야기 자체는 상당히 밋밋하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인물들의 대사 한마디, 침묵의 순간들 이런 것들을 집중 조명하면서 연출하는 그런 감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생각할 만한 여백이 많은 영화인가 보구만.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으로 노무현입니다를 봤습니다. 올해 초였나요? 그 무현 두 도시 이야기를 제가 봤다고 하고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만 벌써 노무현 이야기를 하는 다큐멘터리가 2개나 나왔네요. 보면서 처음 드는 생각은 굳이 왜 영화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내용은 대충 이래요. 2002년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이 정당 최초로 국민참여 경선제를 만들었죠. 그때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과정을 이 영화에서 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거운동 영상이랑 노사모 회원들과 노무현의 측근들의 인터뷰로 이루어져 있고 그때 당시 에피소드나 그들이 느꼈던 노무현에 대한 기억이나 이야기 등을 인터뷰하는 게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아쉬운 게 이게 사실 노무현 이야기는 대부분 알잖아요. 대부분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사람이면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려면은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경선에서 안 좋다 싶으면 시무룩한 음악 나오고 뭔가 이길 때는 되게 웅장하면서 벅차오르는 음악 나오고 그리고 슬플 때는 인터뷰하면서 울고 이게 너무 정직한 영화라서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영화적으로 매력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매우 당황스러운 게 이런 영화가 180만이나 봤다는 거죠. 그냥 TV 다큐로 나오는 게 더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런 영화가 올해 2편이나 나온다는 건 정치적인 이유가 확실히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다만 영화적인 매력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 무슨 예비군 교육 수준의 영상물이 영화로 나온다는 거는 매우 안타깝게 봤고 차라리 올해 초에 나왔던 무현 두 도시 이야기가 영화적으로는 조금이나마 매력이 더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만큼 우리나라에 지금 볼 영화가 없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요즘에. 네, 그 정도로.
저는 다음으로 러브미 프유 대어를 봤습니다. 러브 미 프유데요. 네. 프랑스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죠. 이웃에 사는 소년과 소녀를 소재로 한 영화인데 네. 이 소년과 소녀가 상당한 악동이에요. 그래서 상자를 매번 주고받으면서 내기를 합니다. 돌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서로 계속 시험해 보는 거죠. 뭐 학교에서 난리를 친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디 자동차를 개작살 낸다든가 사고를 계속 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유년기를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내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눈이 맞게 됩니다. 근데 이게 성공적으로 이어지진 못하죠. 서로 솔직하지 못하고 열려있지 못해서. 그쵸. 그래서 결국은 이 둘의 내기가 스케일이 너무 커져서 주변 사람들도 굉장한 피해를 보게 되고 급기야는 뭐 결혼식도 완전 개파토가 나가게 되고 뭐 이런 골때리는 상황이 계속 맞게 됩니다. 심지어 남자 주인공은 결국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10년 동안 여자를 보지 않고 살기도 하고 난관이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리얼한 영화는 아니에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두 주인공은 완전 민폐 덩어리입니다. 진지하게 이 영화를 접근하면은 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이런 두 연놈 때문에 주변인들의 삶이 이렇게 지탱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미친 연놈들을 설정하는 게 너무 심하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영화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불로름 같은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서 이 두 주인공이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보다 한 술 더 뜨기 위해서 어떤 식의 행위들을 하는지를 유쾌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어서 예. 뭐 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 보는 게 맞는 영화라고 봅니다. 그 주연은 마리온 꼬띠아라고 귀여운 까네였는데 프랑스 특유의 유머 섞인 그런 코미디물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적당히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막 개쩔진 않아. 그냥 아니 이런 또라이들이 있나 뭐 이런 기분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 너무 억지 설정이면은 스미스도 아 이건 정말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나름 이유가 있으니까 그 정도도 용인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이 영화를 풀어내는 스타일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컷을 처리하는 방식이 그런 판타지 정도는 납득할 수 있게 연출을 해주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괜찮았다고 생각해.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오랜만에 했던 그들 각자 본 영화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 스미스 군이 선정한 퍼니 게임을 130화 2부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